커피숍 옆에 커피숍은 국룰, 자타공인 커피공화국 대한민국. 이 좁은 땅에 메가커피는 지난해 4,005점을, 컴포즈 커피는 3,005점을 돌파하며 저가커피 성장세가 꺾이질 않는데요. 많다 해도 점점 더 많아지니 뭐 그래도 장사가 잘 되나 싶은데 컵떡볶이 하나요? 여기 웃지 못하는 사장님들이 있다고요? 요즘 툭하면 들리는 소식, 어디 프랜차이즈 사모펀드가 인수. 실제로 메가커피 컴포즈, 올해 1월엔 메머드 커피까지 우리가 아는 저가커피 프랜차이즈 대부분이 전부 사모펀드에 인수됐는데요. 잠깐, 우선 사모펀드가 뭐냐면요. 사적으로 모은 펀드의 줄임말로 공개되지 않은 소수 투자자의 돈을 모아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예요. 일반인이 투자하는 공모펀드와는 달리 사모펀드에는 주로 기관이나 큰손 투자자들이 참여하는데요. 이런 사모펀드의 목표는 기업 가치를 빠르게 높인 뒤 되팔아 수익을 내고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 전문 용어로 엑시트라고 하죠. 그리고 이 판을 제대로 짠 게 바로 메가커피였는데요. 2021년 메가커피는 사모펀드에 인수되고부터 매장 수가 미친 듯이 불어나기 시작해서요. 3년 새 매출은 약 879억 원에서 4,960억 원으로 5.6배나 껑충 뛰었고요. 영업이익도 무려 2.5배나 증가했습니다. 매출 성장은 물론 수익성까지 동시에 개선된 거죠. 이 과정에서 메가커피를 인수했던 사모펀드 프리미어 파트너스는 투자금 대비 2배가량의 수익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성공은 돈 냄새를 맡는 큰손들이 저가커피 산업에 뛰어드는 신호탄이 됐습니다. 한국 저가커피 시장에 제2의 메가커피를 꿈꾸는 사모펀드의 거대 자본이 물밀듯 들어오기 시작했죠. 겉으로만 보면 그냥 잘 나가는 산업과 성공적인 투자 스토리로 보이잖아요. 하지만 여러 전문가는 이 화려한 성장 뒤에 가려진 그늘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결국 사모펀드의 종착지는 단기간에 기업 가치를 높여 무사히 매각하는 데 있기 때문인데요. 사모펀드가 몸값을 빠르게 올리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매장 수 늘리기. 사모펀드 입장에선 창업 비용도 가맹점주가 내는 데다 매장이 하나 생기면 운영 수수료와 유통마진도 그만큼 늘어나니 그야말로 다다익선이죠. 실제로 메가커피는 인수되던 해 대표가 직접 공격적 출점을 예고하기도 했는데요. 사모펀드가 인수한 다른 저가커피 브랜드들의 점포 추이 또한 브레이크 없는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당연히 점주들 간 경쟁이 치열해지잖아요. 이를 반영하고 있는 게 바로 가맹점 영위 변경 비율인데요. 메가커피의 상황을 살펴보면 한 자릿수에서 놀던 수치가 인수 직후 두 자릿수로 오르더니 점점 상승하고 있죠. 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메가커피 같은 경우는 부정적인 이슈가 없었어요. 부정적 이슈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변경 비율이 높아진다는 거는 결국에는 가맹점주가 숫자에 얻는 매출과 이익이 기대만큼 못하다는 브랜드 파워를 믿고 가맹점을 냈다가 실망한 점주가 많다는 것을 저는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브랜드는 성장했지만 그 성과가 점주에게 돌아가지 않았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현상은 사모펀드의 우선순위가 점주가 아닌 투자자를 향할 때 나타나는데요. 배당금 항목을 살펴보면 이 우선순위를 짐작해볼 수 있어요. 메가커피는 사모펀드에 인수된 21년부터 번 돈을 고스란히 주주에게 돌려줬는데요. 인수 첫 해 당기 순이익의 100%를 배당으로 쏘더니 이후에도 매년 배당금을 높여 3년 만에 인수 비용에 가까운 금액을 회수했고요. 지난해 성공적인 엑시트까지 마쳤죠. 최근 배당 성향이 46%로 낮아졌지만 국내 상장사 평균 26%와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편입니다. 사모펀드는 기업 인수 후에 배당률을 크게 올리는 게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문제는 기업의 장기 성장에 필요한 연구나 개발 투자에 소홀하다는 점이에요. 사모펀드야 단기간에 브랜드를 키워서 자금을 회수하고 떠나면 되지만 가맹점주는 그게 아니잖아요. 본사를 믿고서는 계속 운영해서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소상공인들인데 기업의 몸값을 올려야 하는 사모펀드의 입장에선 브랜드 인지도를 위한 마케팅이 중요한 요소인데요. 마케팅이야 모든 프랜차이즈가 열을 올리지만 문제는 비용입니다. 의도치 않게 점주들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손흥민 같은 경우는 글로벌 스포츠 스타인데 당시만 해도 메가커피가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었잖아요. 본인들이 자금이 안 되니까는 그걸 또 가맹점주들한테 전가하려고 하다가 문제가 됐던 거예요. 거기다 저가커피 구조 자체도 한계를 맞았다는데요. 저가커피는 이익을 적게 보고 많이 파는 박리담의 구조잖아요. 소비자들이 가장 원하는 게 가성비다 보니 커피 가격을 쉽사리 올릴 수 없죠. 한마디로 커피만 팔아서는 몸집 불리기에 한계가 온 상황. 그래서 찾아낸 돌파구가 바로 디저트입니다. 요즘은 여러 저가커피 집에서 온갖 간식거리를 팔잖아요. 특히 메가커피는 컵빙수부터 요거트 아이스크림, 최근엔 만들기 힘들다고 소문난 라면땅까지 연일 대란템을 쏟아내고 있죠. 이유는 단순합니다. 커피 한 잔 마진보다 라면땅 한 봉지 마진이 더 높기 때문인데요. 이 또한 점주 입장에선 인건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해요.
여기는 커피를 누군가는 계속 타야 되고, 근데 여기에 복잡한 음식을 갖다 휴대폰을 냈으니 어려운 거죠. 본부에서 이걸 개발할 때 일괄적으로 간편하게 공급할 수 있는 방식을 했어야 되는데 매장 내에서 직원들이 조리를 해야 되게 하다 보니 하지만 분명한 건 메가커피가 사모펀드에 인수된 이후 역대급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는 건데요. 수많은 자본이 이를 롤모델 삼아 몰려든 지금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결국에는 이들이 브랜드를 얼마나 지키고 장기적으로 봐주느냐, 그리고 두 번째가 투자한 걸 가지고 이익이 난 걸 적절하게 나누는 게 관건인데, 가맹점주들을 함께하는 파트너로 인정을 하고 미래를 보고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사모펀드가 키워낸 저가 커피의 화려한 전성시대, 과연 상생하며 쭉 롱런할 수 있을까요?